자,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곧바로 연결되는 텍스트가 바로 우리가 독일 이데올로기 텍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이데올로기론 이런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유행이니까 독일 이데올로기론이라는 책도 덩달아서 얘기를 되는데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왜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읽기 힘든 텍스트. 그리고 완역도 안 됐어, 한글로. 한글로 1권만 나와, 1부만, 전반부만 나와 있거나, 아니면 박종철 출판사의 선집에 발췌 버전. 네, 완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읽기는 힘들어요. 영어나 독일어로 보지 않으면 다 못 읽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머리 아파. 독일 관념론 철학 이런 데도 조금 전문적인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대부분인데요. 그냥 철학적 논쟁이거든요. 그 청년 해결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독일 이데올로기니까 독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이데올로그들을 비판하겠죠. 그렇죠? 이때 비판받는 이데올로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년 해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해결 철학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들이 말꼬리 잡고 아주 지겹게 아주 길게 쓰여져 있는 텍스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데 빼고 이런 부분들을 빼고 막스의 좀 자기 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독일 이데올로기의 이제 막스주의의 많은 텍스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이게 막스의 역사 철학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막스 앵겔스 스스로가 자기 사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를 때 그 과학의 요소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가 이념 가치의 발견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유물론적 역사의 이해가 있다. 이 유물론적 역사의 이해라는 것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텍스트가 바로 독일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유물론적 역사의 이해라는 게 그럼 뭐냐? 아까 이제 역사라는 게 쭉 발전하고 여러 단계를 거친다. 역사에 쭉 가는데 이걸 이제 단계들의 연속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그리는 건 왜 그랬어요? 팔이 삐뚤어져서 않고 위로가 대체로 좋다고 생각하죠. 역사가 좋아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치 평가다. 역사가 발전하는 나아가는 과정은 이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서구 근대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어요. 이건 진보사가 앞으로 갈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 단계들로 이루어져. 하나로 쭉 몸통이 하나밖에 없어서 쭉 단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이 단절에서 다음 시기로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또 여기서 또 다음 단계로 해서 궁극적으로 공산주의까지 이렇게 쭉 발전하게 하는 원인 또는 힘이 있을까?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고. 우연이 아니고 어떤 법칙성이 있으니까 과학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이라고. 과학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는 이런 단계의 발전의 원인을 뭐라고 보냐 소유 형태의 변화. 이 단계에서는 특정한 소유 형태가 지배적이에요. 이게 고대 원시 공산제라는 거죠. 고대 노예제잖아요. 이 말 자체가 이건 물론 나중에 요거보다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낙서 이거보다 나중에 나온. 어쨌든 이 사회에서 다음 사회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 사회의 지배적이던 소유 형태가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게 되고 소멸되고 다른 소유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 역사적 관계 자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발전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웅이 나서서 뭐 새로운 많은 신화들은 그렇게 돼 있죠. 하나의 단계를 끝내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영웅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영웅상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관념적인 원인을 갖다 봅니다. 정신적인 사람들이 의식이 상승돼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설명이에요. 그렇죠? 계몽주의자들.
의식이 고양이 돼서 사람들이 계몽이 돼서 암흑시대에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데 살다가 빛을 쫙 비춰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인식하게 돼서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이게 전형적인 설명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그 신이 정한 섭리에 의해서 이 등등의 좀 더 관념적인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이거를 소위 형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현상이죠. 그렇죠? 경제적 현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지고 역사의 발전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최초로 나타난 설명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 물론 이 소위 형태라는 개념은 바로 조금 지나면은 이게 바뀌어요. 명칭이 변화되는데 명칭이 되면서 이거는 저 원시 공산제 모델 논리 이런 거 생산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스주의에서 공식적인 요 단계에 대한 설명은 생산 양식인데 이 생산 양식이 하나의 생산 양식이 다른 생산 양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의 발전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공식적인 설명이 나오기 전 단계로서 소위 형태의 변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면 막스는 역사 이렇게 쭉 발전하면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게 당연히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를 아까 우리 초반부에 목적론적 역사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하나의 목적을 설정을 해놓고 역사의 모든 과정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이렇게 이해하는 게 목적론적 역사입니다. 목적론적 역사관이 제일 두드러진 일반적 형태는 기독교죠. 그렇죠? 심판의 날을 위해서 구원받는 순간을 위해서 역사가 존재하는 거야.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인간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휴거 요새도 휴거 있다더라. 휴거 몰래? 심판의 날을 사람이 이렇게 산채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진대. 그래서 옛날에 휴거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10몇 년 전에.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심판은 몇 월 며칠 딱 정해줬어요. 지금도 근데 이장님 목사가 지금도 활동해요. 그 사람이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몇 시, 밤 12시였어요, 시간이. 그래서 공중파 3사가 다 그 현장 취재한 거. 그 신도들 모여 막 집회하는데 휴거 일어나는지 카메라 찍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대로 얘기했죠. 그런다고 그러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다 목적론이에요.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목적이 어떤 거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적은 어떤 구원이라고 또는 천국, 구원 여기서는 막시리라는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완성된 거다. 그렇죠? 이건 다 과정이니까 이거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잖아요. 이게 여기에 가서 완성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완성된 거고 얘네들은 미완성이라는 걸 알려면 완성된 어떤 사회의 표준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A부터 Z까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A, B, C 정도가 빠져있고 여기는 한 6개 정도가 빠져있고 여기 10개 좀 빠져있고 여기 거의 없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론에 상당히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목적론적 역사관이 근대에 와서 아주 체계적이고 철학적으로 세련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 바로 해겔이에요. 해겔 철학이 아주 전형적인 목적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해겔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자유의 실현의 역사예요. 자유가 점점 확대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누구만 자유롭다요? 왕만 자유롭다가 근대는 어떻게 돼요? 만인이 자유로운 사회가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이걸 역사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 증대가 역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실현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무적인 해석이잖아. 지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정치적 자유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사실 그것도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목적론적 역사는 항상 목적이 어떤 거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같은 거를 대체로 갖고 있는데 막상 그걸 먹어요. 목적론적 역사관의 성격을 갖고 있긴 있는데 결정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걸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그거는 자기가 초기부터 비판했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왜? 왜 그럴까? 그건 관념론이야. 현실만 있다 그러잖아요. 인물론. 그렇죠? 현실밖에 없는데 현실은 현재 속에서만 있는 거야. 근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모습이 올 거다.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는 다 관념론적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공산주의는 그러면 공산주의란 도대체 뭐냐? 어떤 구체적인 미래 사회의 모습을 공산주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의 운동의 결과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공산주의라는 이상이 미리 제시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하나씩 실현해야 하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유토피아주의거나 관념론적인 사고방식이고 현실에서의 모순들을 부딪혀서 제거해 나가고 역사를 점점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의 결과로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게 공산주의. 이게 바로 유물론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막스가 헤겔의 역사관이라든지 철학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쓰죠. 헤겔을 거꾸로 세웠다 이런 표현을 쓰죠. 물구나무 속에 있던 사람을 불편할 거 아니야. 똑바로 세워준 거야. 그런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 그 비유적 표현이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나 어떤 목적성 같은 거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게 역사 발전에 앞서서 그 역사 발전 바깥에 완성된 형태로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관념론입니다. 이게 막스주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스는 공산주의 사회가 뭐냐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뭐가 공산주의냐? 어떤 게 공산주의냐? 그건 잘 모른대요. 왜? 현실화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 알 수 있으면 그게 관념론이잖아. 그렇죠? 그건 신학에 빠지는 거야. 일종의 신학이죠.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스주의의 어떻게 보면 좀 난점이기도 한데요. 그럼 뭔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향성도 전혀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헤매가는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공산주의다. 그래서 유물론적 역사의 이해가 체계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최초의 텍스트가 독일이죠. 그 변화가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낳는 거야.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항상 변화하지만 종속적으로 변화해서 자체의 역사가 없다는 거야.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현실뿐이고 이 현실의 변화가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낳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라는 결국은 현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 현실을 아까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토대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토대와 상부조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식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근데 토대 상부조는 하는 우리말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기초공사와 건물 이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이 건축 용어야, 건축 용어. 건물 지으면 땅 밑에 이렇게 기초공사를 해야지 건물이 안 흔들리고 이게 실제 건물은 지상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이게 토대야. 이거 비유적으로 쓴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실제로 사회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것 같지만 이 밑에는 이게 깔려있고 이게 없으면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썼는데 문제는 이게 이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좀 양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잘 알아듣고 그 비유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비유적인 표현을 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해석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거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토대가 상부 구조를 전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환원론에 빠지게 되죠. 환원론이라는 게 뭐냐? 환원은 리덕션 하는 리덕션.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을 하나로 다 몰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예로 들어줘야 환원 이해가 돼요? 환원이란 말?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이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단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 나타난 현상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발진도 있고 몸에 발진도 일어나고 열도 있고 목도 따갑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이래서 병원에 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현상들의 원인은 실제로 바이러스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만 없애면 다른 현상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환원이죠.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영역이나 문화 영역이나 종교 영역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변화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환원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막스주의가 현대에 와서 반공주의자들한테 제일 많이 비판받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막스주의가 왜 틀렸냐? 제가 아까 답담같이 했던 막스주의가 왜 낡은 거냐? 요새 왜 낡은 거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데올로기론의 관점에서 이런 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측면이나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을 보면 이거 경제적인 변화만 갖고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로 설명한다는 거지? 이걸 전부 다 경제적 변화만 갖고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다. 벌레가 샤워를 잘 안 한다. 네. 이런 거야. 그죠? 이게 많이 들어보죠. 지금 다 이게 사실은 냉전시대 때 나온 얘기야.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미국에서 나온 주류 사회과학 책들 보면 막스주의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역사 결정론, 역사를 필연적인 어떤 과정으로 봐서 인간의 주체적 실체를 무시한다. 그 얘기랑 모든 걸 다 경제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환원론에 빠져있다.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설명 비판이야. 근데 이 비판을 받게 되는 지점이 바로 독일 이데올로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비판은 거짓말이죠. 첫 번째로 틀린 거죠. 왜? 이 독일 이데올로기부터 시작해서 막스가 모든 게 환원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없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는 비유적 관계일 뿐이고 말 자체가 비유적인 용어잖아요. 그 상부구조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 그래요. 처음부터.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토대에 비해서 상부구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고 다 얘기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바보가 어딨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책에서 그렇죠? 그게 너무 넌센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이다라는 말을 상당히 비중이 크다 또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선행한다. 이런 의미를 모든 거를 다 이걸로 몰아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지죠. 그죠? 이제 반공주의 시대 때, 냉전 시대 때 이런 이데올로기가 퍼져나가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막스 앵겔스의 저작 속에 진짜로 환원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냐? 있어요. 있단 말이야. 있고, 그 구절들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환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텍스트가 다른 많은 텍스트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상가도 초고를 다 뒤져보면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쓴 모든 글들이 수미일관하게 논리적으로 다 정합적인 사상가가 세상에 있겠어요? 그게 있을 수 없죠. 그쵸? 그건 DNA에서부터 사상이 다 타고나야지 그렇게 되죠. 그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쵸? 항상 어떤 사상가도 출판된 책 안에서도 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초고 상태의 원고들 다 뒤져내면 모순되는 거 발견하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막스주의가 하나의 정치적 운동으로서 세력을 얻어서 발전해 나가잖아요. 근데 막스주의의 상당히 유력한 어떤 집단이 막스를 이런 환원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을 이 이해한 방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지막으로 보는데 제목이 좀 길죠. 고전 철학의 종말이라는 텍스트인데 이게 그 엥겔스가 말년에 쓴 책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환원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자, 그리고 이 환원론을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환원론은 막스에게 환원론이라고 비판은 경제 환원론이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경제로 모든 거를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건데, 아까 토대에 해당되는 게 바로 경제라는 거죠. 상부구조에 해당되는 건 정치, 법률이나 뭐 연론이, 종교를 포함한 뭐 등등 다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44년 초부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객관적 조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주체적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 주체적 실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객관적 조건으로서 사회주의의 실현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환원론적 사고에 가깝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경제로 역사 발전도 설명하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의 모든 현상들도 경제를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또 사회주의를 이해의 가능성이나 근거도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토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 환원론적 입장에 상당히 친화적이에요. 반대로 주체적 실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상부주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막스주의 어떤 흐름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흐름은 이걸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 텍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막스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텍스트고 보고 또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44년 초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똑같은 사람의 텍스트인데 시기적으로 다르게 쓰여지고 다른 시기에 출판되면서 다른 막스주의 흐름들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막스의 저작 안에 어떤 모순이 있더라라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아주 유력한 정치적 흐름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막스의 사상의 다른 측면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 내용입니다.